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혼란했던 정치의 상황이 이제 수습이 됐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다시 문정부 때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지금 내가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 얘기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정부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더 많이 뛰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26%나 올랐던 시절이 있었죠.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였습니다. 이땐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IMF를 겪었고 또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했고 그 이후에 추진된 경기 활성화 정책들, 또 규제 완화적인 정책, 여기에 경기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권별로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억제와 공급책을 같이 펼쳤지만 집값 상승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도 집값은 유지되지 못한 채 하향 안정세를 보였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 전에 계획했던 공급 대책들 다 펼치지도 않았지만 공급 부족 얘기는 쏙 들어갔었죠. 침체의 시기를 꽤나 오래 겪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소극적인 대응 덕에 집값 과열은 시작이 됐습니다. 억제책을 펼치고 공급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초저금리 상황에 사람들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집값 과열은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그치만 기본적인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집값의 유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고금리의 상황이 도래를 했고 아무리 완화적인 정책을 해도 예전의 상승세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 노무현 정권 때인데 이때는 성장도 뒷받침이 됐습니다. IMF 카드 대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이후에 부동산 과열이 생겨나는 걸 정책적으로 막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무리 완화하고 부양해도 한 10년 동안은 거의 집값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초저금리의 상황,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은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 유동성이 끊긴 시장이 되니까 시장은 급속도로 경색이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시 부양을 하고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풀어도 경기가 최악이니 시장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오른다, 이제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집값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앞으로 새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문제들을 뒤로 밀어놨습니다. 일단 경기 상황 좋지 않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수출과 내수 동반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도 그리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수 부진,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낸 상태다 보니까 쓸 돈이 없죠. 민간 소비는 줄어들고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부양, 이에 따른 건설 투자가 내수를 이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면서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수출 부분은 올랐다고 하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보이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이를 통해서 일부 성장률을 커버할 수 있었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저금리의 돈풀기, 빚을 많이 내게 하는 사회였죠. 여기에 코로나라는 역대급 재앙을 맞이하면서 빚으로 시간을 연명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쌓여갔어요. 이런 상황이 조정되는 시기에 우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택한 게 아니라 몰핀을 투여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에 발단이 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발생한 둔촌주공의 PF 위기,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갖고 있는 여력을 소진해 가면서 쌓여진 폭탄들이 터지지 않고 연명하는 시간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 사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죠. 골맞던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새 정부가 들어서니 부동산 다시 뜨거워질 거다 기대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문정부 시즌2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주택 공급 확대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다시 집값이 뜨거워질 거다라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얘기를 했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시장 원리대로 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건폐율 상향해줘서 하고 싶은 사람들 사업 진행하게 풀어주고 대신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 이런 공약도 걸었죠.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언젠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럼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거고 이로 인해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쌓여왔던 폭탄들은 모두 잊어버린 거죠. 최악의 내수 침체 상황, 의도적인 달러 약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환율 135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 대출이 나오기만 하면 한도가 소진될 정도로 사람들 부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빚이 아니면 연명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은 까맣게 잊은 채 집값 오르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다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 심리들이 꺼지지 않고 있죠. 똘똘한 한 채 강남의 집값이 30억이면 절반값에 사는 거다. 30억짜리 집 지금 안 사면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PF 자금 경색 문제, 공사비 갈등 문제 이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될 거고 그럼 다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논리를 펴죠. 지금 PF 자금 경색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똘똘한 한 채 건재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그쪽은 돈 빌려주고 있죠. 나머지들이 문제지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여전히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들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에 관해서는 세금 감면, 대출 규제 완화 이걸 꼽는 전문가들입니다. 또 지방에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 문제, 이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사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세금 깎아주는 것 이것만이 부동산 시장을 살릴 길이라고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어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속될 거고 자금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 강남에 투자하는 게 왔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값 계속 오를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전문가들 예측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세금 감면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깎아주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매물로 많이 내놓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이 풀린다는 것 이거 일견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뭔가 맞지가 않죠. 집값이 떨어졌던 22년도에도 집값은 오른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고금리의 거래 절벽, 가격 하락이 지속됐던 22년에도 공급 부족 때문에 또 매물 감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던 것, 달라진 것, 시점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집값은 끊임없이 오른다고 그냥 떠들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언론의 작태, 전문가 비로소 오른다라고 조장하고 있어요. PF의 위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이로 인해 서울에 공급이 안 된다. PF의 위기, 지방에 몰려있고 지금 공급이 과잉이어서 이런 문제들 결국 몇 개 망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라, 대출을 늘려라, 수요의 상대적인 공급 부족, 그걸 해결하는 문제 맞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문제, 지금 가뜩이나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세수가 10% 가까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라도 세금 감면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나야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돼야 가격이 내려오는데 이걸 막기 위한 조치 선뜻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쌓여온 문제들 지금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하기 힘든 조치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했죠. 새 아파트가 완전히 동네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준공 이후에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1년 넘게 텅 비어 있는 것 대구의 얘기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2,000가구가 쌓여 있고 이걸 채워줄 인구는 줄어들고 살아줄 사람은 없는데 무턱대고 많이 지어놓은 지역들 이걸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수요를 되살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그 지역을 수요해줄 수 없는 시장에 너무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망할 곳은 망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줘라 하고 있죠. LH 3,000가구 매입, 구조조정 리츠 이런 걸 통해서 미분양 물량 사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물량이 쌓여 있고 할인해서 판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으니 이거에 이미 비용을 투입한 회사들 연쇄부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망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자구책으로 해결하는 방법, 일단 갖고 있는 물량 싸게라도 팔아서 돈을 회수해야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부풀려진 가격이기 때문에 깎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새 아파트 가격 4억에도 안 팔리는데 6억 넘게 팔려고 하니까 계약이 안 되죠. 6억에 30% 깎아도 여전히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니 큰 메리트 없고 그러니 안 팔립니다. 임대로 전환해서 기업들이 버티는 상황 이거 보조해주면서 시간을 끌겠지만 최종적인 수요가 없는 시장 결국은 누군가 망해야 끝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빚으로 연명하던 시장에 돈이 안 도니 위기설은 현실화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죠. 7월 위기설 현실화되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견 건설사들 줄줄이 법정관리행으로 가고 있고 또 DSR 규제 확대가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 버텨왔던 회사들도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것 7월부터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후방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건설사의 수익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업계의 현실입니다. 건설 공급 멈출 수가 없다고 했죠.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고 청약,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공급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1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연평균 29,000가구씩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그 많은 사업들을 벌였고 그 결과가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사업들을 빚으로 끌어왔던 회사들 팔리지가 않고 재고가 쌓이니 망해 나가는 것 시장 경제의 원리상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존에 쌓인 물량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집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건축을 통해서 돈 많이 벌 걸 기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업 진행 중입니다. 지방만 그렇고 수도권 똘똘한 한채는 안 그렇다. 그런 믿음도 이제 깨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아파트 40%가 청약 미달이었죠. 인천, 경기도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완판에 성공했다. 20억, 30억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하니 누가 여기에 안 뛰어들까요?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그런 물건 외에는 서울도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 오른다는 얘기에 빚낸 사람들 그 최종적인 결과 지금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죠. 이자 감당 안 돼서 집 경매에 붙여지고 그런 수순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임의 경매 1년 사이에 20%가 넘게 상승을 했고 강남 3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고정금리로 3년 5년 빌려왔던 그 이자의 갱신 시기가 도래를 했고 부담할 이자 늘어나니까 못 갚고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건씩 경매로 내몰리고 있고 23년 대비해서 70% 가까이 경매 물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죠. 똘똘한 한 채 수도권, GTX 호재 이런 얘기로 수많은 분양, 수많은 매매가 이루어졌던 경기도, 여기에 영끌들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런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인천도, 또 강남 3구도 못 버티는 사람들의 물량 쏟아지고 있어요. 강남 3구의 경매 물건 서울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가 늘어나는 것, 주담대 연체율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서울, 경기, 인천의 주담대 연체율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도 안 되는 이율로 평생 벌어도 못 모으는 돈 그만큼 땡겨서 집 산 사람들, 금리 1.5% 올라가니까 이걸 못 버티고 경매로 내몰리는 현상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 건수 23년, 24년 그래도 10,000건대였는데 지금 2만 건이 훌쩍 넘어가고 있죠. 낙찰가율 좀 올라갔는데 이유는 강남권에 나온 경매 매물들 이게 낙찰가가 올라가면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 약간 편법적인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어서 실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경매의 경우는 그런 것들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걸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일부 낙찰이 되고 있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또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매로 할 수 있었다면 경매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못 버티는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부동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쓸 돈이 없죠. 청년들 부동산 사느라고 빚 잔뜩 져서 청년 빚의 80%도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 평생 갚아왔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젊은이들보단 줄었지만 소득이 사라진 시점에도 여전히 빚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소득은 있어도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집 사느라 진 빚, 이 빚 갚느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은 영끌하고 정부는 관리한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걸 방치하고 있으니 가계부채 2,000조 가까이 가고 있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해서 150%가 넘는 유례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못한 이유, 집값이 폭등하니까 당장 빚내서 집 사지 않으면 나만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불안 심리가 가세를 했고 또 빚을 많이 내니까 집값을 조금 더 올려도 참여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방법, 집값 자체가 떨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집값이 높지 않으면 대출도 자기 벌이 수준에 맞게 받을 수가 있으니 부채 관리도 되고 모두에게 좋은 것 바로 집값이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의 증가 없이 부동산 시장만 떠받치기 했으니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왔고 이걸 해결할 방법, 결국 빚을 무리해서 진 사람들 그들의 고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내주는 것,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죠. 현재 전체 대출 중에서 DSR 적용되는 거 40%에 불과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런 거 DSR 적용 안 되죠. 그러니 계약금만 있어도 땡빚 내서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뛰어들었던 그런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DSR 다시 확대해가지고 건전성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그로 인한 충격이 여기저기 갈까봐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군부를 유지한다는 것, 결국 자산에 베팅하는 한탕주의를 계속 묵인하겠다라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어떤 정권도 이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영끌로 인생 역전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 지금 경매로 내몰리고 있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인생 역전하겠다는 사람들 부도 나고 할인 분양해서 어쨌든 이 상황을 이어보려고 하지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여전히 빚더미에 쌓여 있어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주도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 어느 쪽으로 해야 할까요? 건설업 비중이 15%니까 여기다 해야 된다. 지금 모든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외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라 살릴 방법인가요? 사람들 집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게 외국산 대리석 사다가 아파트 외벽에 붙이고 스카이 라운지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포장해서 더 비싸게 팔려고 여기에 지금 수많은 빚을 내서 뛰어들어 있습니다. 아파트값 유지하고 팔리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발전될까요? 비싸게 짓는 물건 값 치르는데 지금 돈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돈이 과연 내수를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닌 걸 새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들 여전히 집값 계속 오른다고 불안감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빚 때문에 또 돈이 없어서 못 버티는 개인들, 못 버티는 회사들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10억이 넘는다. 돈 많은 사람 많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 격차가 7억 원가량 벌어졌는데 역대 최다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부채도 덜 늘리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길, 집값이 떨어지게 하는 길인데 언론은 집값 떨어지면 안 될 것처럼 계속 떠들고 있고 이를 전문가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승한다, 세제 혜택 주고 대출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신고가로 부동산 띄우기 하면서 지금 팔아야 될 물량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지만 이들한테 돈 쏟아분다고 우리나라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조조정이죠.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하고 사람들한테 빚내서 비싼 값에 집을 사주게 하는 것,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거 시장에 맡기겠다, 고분양가 억제하겠다, 이런 부분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장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강남은 오른다? 심리를 계속 유지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 심리가 착각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가 취소, 미등기 이런 거로 시장에 착시를 일으키는 현상 벌어지지 않게 하고 거래량 얼마 되지 않는데 침소봉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죠. 입주 물량, 분양 물량,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물량, 꾸준히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음을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줄어드는 인구수, 그리고 경제의 주축이던 수많은 베이비 부머들, 이들의 은퇴, 고령화의 이 시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심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단돌이 해야겠죠. 재초안이라든가 보유세, 이런 세금을 통한 적절한 환수 조치, 불로소득을 금지함으로써 지나친 기대와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조치, 이런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에 관한 심리를 꺼트려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최악인 것, 다시 부동산 띄워가지고 사람들 빚내서 집 사게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못 버티는 회사들 팔다리 자르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여기에 무턱대고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 손실 확정하고 부실해지면 퇴출시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해결을 위한 피를 보는 조치, 이를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꺼트릴 트리거를 제공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매스를 대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요. 부동산에 쏠리는 유동성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금 유지하고 신사업이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만 뇌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어떤 트리거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의 심리가 꺼지지 않고 이걸 악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한국 부채, 지금 일본 버블기에 턱 밑까지 와 있을 정도로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이 부채 누증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거시 건전성 규제, 지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많이 해결책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너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그들이 실수했던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하는 것만이 고통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개혁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치만 잃어버린 시간 후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상황을 연명하는 조치 이런 것만 하다가는 경제 주권을 잃고 빈곤한 나라로 가는 그런 처참한 결말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 저항과 원망이 있겠죠. 그치만 50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짧은 5년 그냥 저냥 허비하고 말 건지 아니면 나라의 100년 근간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살린 존경받는 정부로 남게 될 건지 그 선택 새로운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